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 안 말도? 오늘 분위기가 오늘 좋더라고요. 분위기 LG 디스플레이 좀 생각밖에 안 나요. 자, 그게 사실 네. 그 정확한 이유는 이제 또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중간에 그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좀 있었는데 네. 명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물론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기업들도 있었다는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일부터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출 대기업들이 전기료를 많이 내겠죠. 네, 그렇죠. 그 부담이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상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일부터 평균 9.7% 올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용 전기 고객이 네.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전기 고객 가운데 1.7%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네. 근데 그 1.7%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전체의 5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상당하네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1.7%의 기업만이 여기 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 전기의 한 53.2%를 그 기업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기업은 반도체, 철강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의 이 전기 요금 부담이 앞으로 상당히 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 요금도 사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있고 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그 인상률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리가 전기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늘어나게 되고요.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포스코 네. 이런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10% 넘게 인상되는 거고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5.2% 정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한국전력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네. 물론 누적 적자가 굉장하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겠습니다만 한전의 실적은 좋아지지만 그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실적에는 당연히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전기요금을 대략 한 5%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 9%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9%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5%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원가 이하로 지금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기준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총 연결 부채가 2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200조 원이 넘는 연결 부채 때문에 작년 한 해에만 이자 비용으로 4조 4천억 원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하루 단위로 나눠보면 122억 원입니다. 하루에 122억 원만 이자로.
이자로만 하루에 122억. 그러니까 사실 한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그 원가 이하로 팔던 전기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내수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있는 그 주택용 그리고 주택용 전기 요금을 또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을 하기로 했고 주택용은 그리고 농사용 그 전기는 여전히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각성원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집계를 해서 그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 요금을 보니까 12조 4천억 원 정도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12조 4천억 원 정도에다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번 곱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 전기요금은 대략 1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걸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연평균 전기요금은 한 곳당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대기업 기준이고 중소기업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증가분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갑,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서 아마 대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네. 중소기업들도 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아마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직후에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경제계. 네. 경제계에서 이러면 우리 어려워져요 라는 말을 바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오늘 논평을 내기고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나라 산업계가 사실 전기를 사용하려면 네. 한전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도 이번 대한상의에서 내놓은 그 논평 가운데 가장 핵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수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네.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의 철강도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 요금이 우리의 비용에서 얼만큼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이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거 오케이. 다만 예측 가능성 좀 높게 올려라. 우리도 그래야지 예산도 짜고 그걸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고 이것은 기업들의 실적의 비용으로 전가될 예정입니다. 네. 네. 제가 이어서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저희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는 이제 OLED 중심 사업 구조 고도화에 힘입어서 적자 축소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표를 제가 같이 보여주시면. 그 먼저 이제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80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증권가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962억 원 정도였으니까 사실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 그 성적표입니다. 또 이제 표를 보면은 3분기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 폭은 감소세입니다. 그래서 앞선 지난 1, 2분기에는 각각 4,694억 원, 그다음에 93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했고요. 또 같은 기간 매출이
6조 8천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 1.7%, 그다음에 작년 3분기에는 4조 7천억 원대에 비교하면은 43%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세를 보인 거는 이제 OLED 중심 사업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인데 그 수익성 개선과 이제 전사적인 원가 절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인력 운영 효율화 덕분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진행된 그 인력 효율화가 한 1,000억 원 이상 비용 절감을 네.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 또 제품 중에서는 모바일용 패널 판매가 실적에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게 대형 TV 패널이긴 네, 한데 대형 TV OLED 패널이긴 한데 보통 대형 TV가 많이 팔리려면은 누가 이사를 가든 그렇죠. 이사 갈 때 아니면 사실 우리 TV 바꾸지 그렇죠. 않죠. 한 10년에 한번 바꿀 거 말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올림픽과 같은 뭐 대형 스포츠 네. 이벤트가 있든 근데 사실 올해 파리올림픽이 있었지만 거기 그 파리올림픽을 TV로 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맞아요. 그 시청률이 한동안 뭐 1%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런 난리가 났었죠. 것들로 대형 TV, 그러니까 TV로 사실 실적이 개선됐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럼 대부분은 아마 그 애플이 내놓은 패드 쪽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패널 등 이런 소형 제품 출하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네. 뭐 모바일용 이제 패널 및 기타 부분 매출 비용이 36%로 이제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높았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16이 이제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로 보이는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4,003만 대의 아이폰 16 프로의 프로맥스용 OLED 패널을 공급한 그렇죠. 걸로 이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또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시리즈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처럼 이제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는 평가인데요. 네. 흑자 전환 가능성도 당연히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TV, 노트북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아이폰 효과도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달에 광저우 공장의 그 LCD 패널 모듈 공장을 네. 그 중국 TCL 그룹의 자회사에 양도를 했어요. 매각했죠? 네네. 네. 양도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매각 대금이 내년 1분기 말쯤에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받을 수 있을 걸로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이 108억 위안.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2조 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만 이제 7개 국가 정도로부터 이제 매각에 따른 이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승인하려고 다 기다리려 하다 보면은 내년 1분기에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이제 신규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겠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투자 규모가 이제 지난해 대비 1조 원 정도 줄어든 이제 2조 중반대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성현 LG 디스플레이 CFO가 당분간 사업 체질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 그다음에 안정된 수익성을 확보된 안정된 수익성이 이제 우선 순위로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OLED로 네. 그래도 이제 애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 그렇죠. OLED를 애플에 그나마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OLED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BOE까지가 있는데 그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작년 초에 이미 4조 원짜리 네. 투자를 공언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BOE가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우리는 그러면 4조 받고 3조 더 해갖고 11조 넣었거든요. 네. 11조. 근데 이게 우리가 8세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에서 가장 수율이 높으려면 8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세대가 가능했던 거는 이 아이폰처럼 이게 작은 것들, 네. 작은 것들은 그 6세대 해서도 수율이 좋아. 근데 이제 좀 커지면은 이거를 그 6세대 패널에다가 하면은 남는 짜투리가 너무 많아갖고 네. 수율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8세대 공정을 만들어야 사실 이 노트북과 태블릿 PC 이런 것들에 OLED 들어가게 됐을 때 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야지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8세대 그 투자가 꼭 필요한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지금 굉장히 적자가 뭐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해서 돈이 이제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물론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분들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투자를 좀 단행할 수 있게 될지 네,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사실 이 OLED 할 때 제일 비싼 장비가 증착 장비예요. 그 이제 네, 어떤- 패널에다가 증기세 갖고 아. 붙이는 장비인데 네. 이게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대가 막 뭐 어마어마해, 막 조단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유일하게 그 공급하는 데가 일본의 캐논토키라고 네. 그 기업이 있는데 그 유일한 공급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옛날부터 우리 기업하고 증착 장비 같이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증착 장비도 엘플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 네. 투자를 하면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아직 그 광저우 공장 돈도 못 받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또 보이긴 합니다. 4분기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 하니까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어려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려운 산업 가운데 거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산업입니다. 바로 전력기기 산업의 LS 일렉트릭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실적만 놓고 보면 약간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번 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 1조 226억 원, 이번에 1조 212억 원. 이게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별 차이 없다는 거. 영업이익은 701억 원에서 665억 원이니까 한 5%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게 지금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형 뭐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일정만 조절해도 이런 식의 실적 차이는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워낙 대형 프로젝트들은 많은 그 초고압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기기, 그 전선 이런 것들을 거대하게 이제 수주와 물량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그럴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2022년 말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 이번 분기에 2조 9천억 원으로 26% 늘어났고요. 사실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고압 변압기보다는 배전기기 쪽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북미에서 초고압 변압기가 549%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전기기 쪽이 워낙 강점을 갖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초고압 변압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그래서 작년에는 초고압 변압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초고압 변압기에서도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550%나 이 북미의 초고압 변압기가 증가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력기기는 지금 계속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슈나이더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워낙 변압기는 그 미국에서 안 바꿨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굉장히 3D 업종입니다. 사람이 그 보시면은 예를 들어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면 이거 건물만 해요. 변압기 한 대가 건물만 해. 물론 그거 기계로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다 구리선 감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 다 기계로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 뭐 GE, 지멘스 뭐 이런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 생산 공장을 다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렇게 다 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결국 생산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만들면,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면 팔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캐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S 일렉트릭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캐파를 보면 지금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지난 5월에 KOC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거기를 인수했거든요. 요게 연간 1천억. 그 다음에 부산 공장의 캐파 증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2025년 말에 7천억 원 정도의 캐파, 아니 2025년 9월 말에 7천억 원 정도의 캐파를 증설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 합쳐보면 대략 8천억 원 정도, 2025년부터는 8천억 원 정도의 캐파 증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만큼 만드는 만큼 팔릴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좀 약간 상단이 막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산업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력난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전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멈출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뉴스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영국 보틀리에 이 배터리 ESS 발전소를 준공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일단 그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한번 그러니까 준공에 들어갔고 어제 준공에 들어갔고, 그 준공된 트랙 레코드를 기반 삼아 유럽 지역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 수주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이제 뉴스 준비했는데요. 그 서울시에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중이라는 소식 들으셨어요? 뭐 듣긴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네네, 몰라서요. 오늘 막 소식이 엄청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가 지상철도 전 구간의 지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부지에는 대규모 녹지공원을 구성을 하고요. 네. 역사부지에는 뭐 업무나 상업, 문화시설로 이제 복합 개발할 계획인데요. 네, 먼저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하화 대상지는 도심 중앙에 보이는 이제 서빙고역을 저희 중심으로 해서 그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에 6개 노선과 총 39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장기화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27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8년에는 이제 공사를 착수해서 5년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은 변동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2034년까지 지하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는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상 부분은 2035년부터 상부 부지 개발을 해서 이제 또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걸로 상당히 장기화 프로젝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2045년, 2050년까지 진행된다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선영 선로부지에는 대규모 녹지파크를 조성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에 이미 철도 지하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철도 지하와 네. 철도 지하와 그 글쎄요. 네. 연트럴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네. 경의선 숲길. 그게 이 그 녹지 그 네트워크를 이미 조성한 네, 네.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경의선 숲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화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영등포나 신촌 기차역 등 부분도 이렇게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 말을 했고, 또 이제 역사부지는 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포함된 이제 복합개발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 말을 했는데요. 네. 그 왼쪽 사진을 보면 제가 그 오른쪽에 방금 말했던 경의선 숲길처럼 그 왼쪽 사진은 현재 그 영등포 일대 철도 지하화 전후를 비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쪽은 아직 진행 안 됐고 이제 밑에가 이제 진행된 후에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개념도죠, 개념도. 네, 개념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그 보시면은 좀
편하게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서울시가 이런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뭐 교통 혼잡이나 뭐 도시의 공간 활용, 뭐 환경 문제도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철도 지상 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남권이랑 동부권 위주라서 뭐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대한 이런 계획을 좀 제안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말에 선도 이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2027년부터 좀 사업이 진행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이제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 생활 개선에 좀 나서기 위해서 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의선 숲길 가보셨어요? 사실 저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아. 가보셨어요? 아니 저도 예전에 네. 이제 부동산 관련 방송을 하면 이쪽을 네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환경 좋아지면서 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번 이게 이렇게 바뀐 지 오래됐는데 안 가봤구나.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영등포 가면은 저희 바로 앞이니까 또 갈 수 있잖아요. 아, 네네.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이 계획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는 이번에도 기업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네. 건설기계가 굉장한 붐이 일었었어요. 특히 이제 증시에서도 기억나시죠? 아, 네네. 막 뭐 노후 인프라를 미국에서 막 바꿀 것이고, 또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를 지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끝나면서 재건을 할 것이고, 네, 막 그쵸. 온갖 희망과 뭐 이런 얘기는 다 했는데 그 중에 된 건 미국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 HD 현대건설 기계의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현실적인 건 아무래도 인도, 그다음에 중남미, 저는 이쪽이라고 봐요. 네. 그 뭐 네옴시티, 뭐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그냥 사실 뭐라고 네옴시티 할까요? 진짜 확 들어갔네요. 소식이 없어요. 뭐 진행은 네. 되고 있겠죠. 진행은 되고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실질적인 수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물론 네네. 실질적인 수익은 네옴시티를 짓기 위해서 거기 공사 현장 토목공사 할 때 그때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실적을 먼저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기계가 증감률만 보더라도 일단은 실망스러운 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0% 감소했습니다. 이걸 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이제 1, 2, 3분기죠. 1, 2, 3분기 합쳐도 11% 줄어든 거고, 1, 2, 3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은 32%나 줄어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그 초에도 중장비,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미국 건설기계는 오히려 별론데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워낙 잘 나가길래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고, 중장비라고 하는 그 업태 자체가 우리가 뭐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뭐 현대건설기계 매장 가서 그 로더 하나 주세요, 포크레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딜러망을 갖고 있어야만 팔 수가 있는 게 중장비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그 딜러망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던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굉장히 많은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기고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어느 행정부가 서냐에 따라서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데에 더 가속화할 것이냐, 좀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규 장비 수요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보자라고 하는 그 시각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부분은 어디냐면 인도랑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도가 뭐냐면 인도의 건설 중장비 시장이 전년 대비 한 26% 성장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네. 26% 성장을 했고, 이 인도가
요즘에 인프라 교체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중장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어디 거? 제가 어디 거 코트라 코트라 자료예요. 코트라 자료인데 수입 점유율이 러시아가 29%, 대한민국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장비를 수입할 때 러시아 걸 제일 많이 수입하고 우리나라 걸 그 다음으로 수입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 중장비를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인도의 중장비 시장의 점유율 1등은 일본의 히타치예요. 일본 히타치긴 한데 히타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우리나라 중장비 건설기계가 요즘에 인도의 투자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죠. 네, 그렇죠. 요즘 인도가 어느 산업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인도도 네.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네.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현지에 막 공장 세우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그 공장 지을 때 다 뭐가 필요할까요? 중장비가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그 인프라 교체 그리고 건설 여기에 필요한 중장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브라질은 왜 또 말씀을 드렸냐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광물 채굴 산업입니다. 네. 우리 2차 전지 때도 아르헨티나 포스코 염호 네. 이런 것들 다 광물 채굴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광물 채굴 사업이 되려면 결국 땅을 파야 되고 땅 팔려면 중장비 필요하고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은 좀 지속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인도를 비롯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 쪽에서는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는 곳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워낙 큰 데가 북미 쪽이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약간 마이너스 성장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뉴스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연간 0.7명이라는 이제 역대급 저출산 네. 뉴스인데 또 현상이 이제 이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서 7, 8월에도 이제 연속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0.7명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 반등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통계청 자료인데요.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9%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2만 601명이었는데 두 달 연속 2만 명을 이제 웃돌았고요. 제일 진한 선이 이제 올해 표입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4, 5월에 늘었던 출생아 수가 6월에 이제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선 거고요.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연간 누적으로는 올해 1월에서 8월 출생아 수가 약 15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0.4% 줄어들었는데 그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폭이 0%로 둔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추이에 따라서는 또 연간 플러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간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 2014년 이후에 10년 만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출생아 수 증가에는 이제 결혼 증가세가 이제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8월 혼인 건수도 이제 17,500여 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20%나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율이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로 이제 억제됐던 결혼이 2022년부터 이제 늘어난 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계청 이제 관계자도 같은 이제 이유로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결혼이 집중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되긴 하죠. 그렇죠. 네, 네. 계속 요즘 뭐 0.7명 이래가지고 네. 0.6명 깨지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뉴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둘째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둥이 기준이 3명 이제 세 자녀에서 네. 2자녀로 이제 계속 바뀌고 네, 있어요. 네, 네. 물론 혜택은 이제 차근차근 적용이 되고 네. 있는데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니 공영주차장에서 네. 반값 할인해주는 그 기분이 이게 되게 좋아요. 반값 할인이요? 반값 할인을 해주는데 뭐 사실 10,000원을 주차 그 요금으로 낸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5,000원은 괜찮아. 5,000원은 왠지 좀 합리적이야. 남들보다 좀 덜 내니까 네. 기분도 좋고. 그래서 네. 아우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하나 더는 너무 힘들어. 저 그냥 짤막하게 그 한 멘트만 더 하고 갈게요. 네네네. 그 미국에서 태양광 웨이퍼 인곳을 생산하는 그 업체에게도 25% 세액 공제 해주기로 어젯밤에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화큐셀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네. 조지아에 지금 그 공장 짓고 있거든요. 2개 네. 공장이 있고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데 뭐 달튼 칸타스베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큐셀은 아마 이게 해당이 될 겁니다. 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내용까지 한번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냐고 지금 댓글에. 그럼요. 아니 되게 불행해 보여요? 아니, 아니 설마. 되게 좋다니까요, 네. 진짜.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